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달력을 넘겨보니까 민주주의의 달 5월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소중히 가꾸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국가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체제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그나마 가장 성공한 제도라는 인식의 공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최후의 의사결정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의심해 봐야 합니다. 5월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5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이죠. 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댁에서 쉬면서 본방사수, 그것도 할만하실 겁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선물을 좀 바꿨습니다. 바로 정어리 선크림,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햇볕이 또 강해지니까 선크림 필요한 계절이 됐으니까요. 이치학명주 디퓨저는 이제 안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글래무어 선크림, 우리가 정어리 선크림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댓글 당첨자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왜 5월인지 아십니까? 정어리 TV 50만 가자고 해서 5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50만 영차 하셨고요. 매일 새롭게 님도 찬란한 5월엔 50만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콩타작이죠. 아이디 콩타작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타작할 때, 지금은 보리 타작할 때 언놈 매 타작하고 싶은디,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보리 타작, 참 보리 타작들 해보셨나요? 박시골 농부님, 제가 제일 애청하는 이유는 정치 1번지에는 백운기 앵커와 훌륭한 패널들이 계시는 것 때문이죠. 마약처럼 11시가 되면 자동문이 열리네요. 2주 넘게 입원했는데 오늘 또 이어폰 끼우고 애청할게요, 그러셨는데 박시골 농부님 뭐 때문에 입원하셨나요? 빨리 나으셔가지고 햇빛 마음껏 쓰시라고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첫날 함께 하실 민주주의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세 분 소개하니까 진짜 앞에 다 민자가 들어가네. 민주당, 민생경제, 민심동행. 그렇죠? 민트리오입니다. 민트리오. 저는 오늘 5월 첫날인데 이제 5월이 되면 참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5.18이 떠오르고 민주주의의 달인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5월 푸르른 날이다. 찬란하다. 5.18의 아픔도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5월의 찬란함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왜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됐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너무 무겁고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로 하나하나씩 민주주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요즘 슬슬 김건희 여사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민주주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제는 앙골라 대통령이 방한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역시 또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도 루마니아에 가서 얼굴을 못 보여준 것, 참 이것도 나라 망신 아닌가 했는데 앙골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는 대통령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자기 방문 성과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부인이 안 왔으면 몰라도 대통령 부인이 왔는데 그 부분에 관한 소개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참 결례 아닌가요? 결례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외교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왜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행보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앙골라 대통령이나 또 직전에 루마니아 대통령에게도요. 그래서 지금 뭐 비공개로 부인끼리 회동은 했다라고 보도만 되고 있지 우리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숨어 있는다고 치면 그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그 외교와 국격을 위한 문제인데 공식 활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교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못 하잖아요. 영수회담에서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 설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활동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뒤에 숨어서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아예 그냥 공개 행보를 해서 그 외교적 망신이라도 좀 덜 당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활동을 하지 말든지 숨어서 할 일은 다 하고 투표도 도둑 투표하고 외교도 도둑 외교하고 이렇게 할 건 다 하고 있으면서도 사진이나 무슨 동영상으로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루마니아 대통령실 홈페이지하고 앙골라 대통령 홈페이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기자단이나 또 이 대통령실의 홍보 파트에서 왔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그쪽에서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경로를 통해서 오히려 한번 이 상황들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영수회담 지켜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왜 저렇게 하나 또 준비를 안 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영수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야당 대표가 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이런 부분은 곤란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도 뭔가 서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의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했으면 그야말로 어느 정도 다 뭐 본인도 의전을 받아봤고 또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만나는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현관에 내려가서 맞이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면 본인이 내려가서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합니까? 그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가 처음 오는데 정무수석, 비서실장 거쳐야 대통령을 만나게 한다?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을 때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그의 시각, 망언들 굉장히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친일 발언도 있었고요. 친일 컴플렉스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망언들. 뭐 여러 가지 개인적 흠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단 한 가지 그나마 기대했던 부분이 그래도 국회 부의장도 하고 다선 의원이니까 또 직전에 그 MB 정권에서 정무수석도 했으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좀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수회담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의전을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야당 대통령 약간 모욕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분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심스럽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했죠. 그것도 직접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가족 문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죠.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가족 문제, 그러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2부속실 설치 지금 네. 뭐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발언 저도 계속 읽어봤는데 가장 핵심이 언론 탄압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최장병 사건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한 게 딱 느껴지고, 오히려 가족분 이야기는 혹시 첨예하게 너무 대통령이랑 이렇게 경색될까 봐 상당히 배려하고 이해해서 뒷부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여사 이름도 안 밝히고 했는데, 아니 그 온 국민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 최장병 특별법, 김건희 특검 뭐 이건 다 주요 의제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답을 안 해버렸더라고요. 가족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비선 논란, 더 심각한 건 최장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예 말을 안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지율 23%로 떨어져가지고 이대로 가면 10%로 가고 그러면 아예 국정이 붕괴되고 쫓겨난다. 그걸 막으려고 진짜 그냥 어떻게든 그걸 모면하려고 사진만 찍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 형편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신인규 위원장님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잡히질 않으니까요. 근데 우선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좀 자기 객관화가 윤석열 대통령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건데 자꾸 민심을 거꾸로 자기의 희망을 투영해가지고 거꾸로 읽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뭐 민생 문제나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전 권력의 사유화라고 봅니다. 그 권력의 사유화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있어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김건희라고 하는 그 배우자의 문제까지도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독일에 국빈 방문할 때 그때 독일에 국빈 방문을 취소하면서부터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로 안 보이죠. 예, 그 이후로 안 보이면서 예. 이제 뭐 완전히 투표도 몰래 하고 지금 이렇게 앙골라 대통령 만날 때까지도 숨어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용하게만 내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지금처럼 그냥 조용히 계속 있든지 그동안에는 계속 얼굴 비추면서 명품 백 사러 다니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와서 숨어버리니까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수근 상병 특검, 국기문란 사안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양평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 주가 조작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와 징후에 대해서 전 털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거를 못 털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뭐 20%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지지율 더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로 알고 빨리 수습에 나서는 것이 마지막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드디어 시민들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피켓이거든요. 이창명 특검하라가 나왔는데 예. 그 정어리 TV가 이제 파란 리본 그 토요일 5시 집회 때 2주 연속 예. 천막 치고 홍보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요 우리 예. 판매도 하고 막 구경도. 요건 그 전에 2시 집회 때 나온 피켓인데 신규 변호사님 잘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가장 핵심인 김건희 여사하고 가족 비리 문제, 본부장과 비리라고 했던 거, 그다음 최상병 사건, 이 억울한 주의 두 건 정말 언급을 안 해버렸거든요. 저는 그 두 사건이 핵심이라는 걸 거기서 역으로 유추해 봅니다. 그 두 개는 다른 사건하고 달리 본인하고 부인이 직접 자행한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잔고 조작, 그 다음에 경력 조작, 거기에다가 최상병 사건은 본인이 경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뺏어온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해서. 이걸로 본인 언급하는 순간 거부해도 문제가 되죠. 언급하는 순간 또 엉뚱한 언급해도 문제가 되죠. 아마 저는 그래서 V0라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뭐 최상병은 당신과 내가 죽는 거니까 아예 말하지 말아라 지시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해 봅니다. 관저에만 가면 입장이 바뀌어서 온다는 게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에 써졌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당시 이재명 만날 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별법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텐데 답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가 될까 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될까 봐.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끊임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최재형 목사인가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인사에 개입하고 뭐 마치 국정을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한데 얼마 전에 강남의 한 명품숍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된 게 소개가 됐었죠.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한 명품숍 주변에 경호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사진 혹시 있나요? 그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재벌 회장이 왔다 갔나 뭐 그런데 또 그 뒤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 일대 휴대전화가 또 불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저희가 짐작이 가는 바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만 꺼내면
막 틀어막아요. 틀어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을 줘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디올백 방송에 법정 제재를 가했는데요. MBC의 그 스트레이트라고 뉴스 끝나고 나서 하는 다큐 프로가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뤘는데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관계자 징계 이걸 내렸다는 겁니다. 선방위가 아주 역대 최다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는데 왜 이런 법정 제재를 내렸는가? 이게 과연 법정 제재를 내릴 만한 사안인가? 심지어 그 심의위원회 PD 출신인 최철호 위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선물을 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가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민주주의 얘기하고 다수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뭐 저 최철호 위원의 발언을 뭐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아줌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딴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냥 가까운 사람인데 삼성으로부터 말 두 필 받았을 때 그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에. 근데 이거를 지금의 김건희 아줌마에게 배입을 해보면요. 김건희 아줌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관저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보면은 누구보다 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뭐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아마 방심위 위원도 공직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참 이런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참담하고 참 절망스럽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진짜 저희가 그 어떤 평범한 아주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든 아주머니든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응원을 하죠. 근데 김건희 씨는 영부인인데 V1, V2 논란이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 국민의 안팎에서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아니다. V0다. 관제가 하면 입장이 바뀌어온다. 대통령이. 최순실 관계보다 더하다.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그리고 비선 권력이라고 지목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검사위의 여사위의 법사 이런 사회적 풍자까지 다 나는데 그런 저렇게 선방위원이 근데 MBC에 대한 징계를 엄청나게 해서 벌점이 유일인 방심위원장하고 선방위원장 이번에 선방위원회에서 MBC가 벌점이 20배가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MBC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내용이 평범한 아주머니인데 괴롭히냐 얼마나 참담했냐면서 김건희 여사 심기경화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민주당 강등권하고 국회에서 안 그래도 MBC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 어제는 EBS 압수수색까지 정치검찰 했던데요. 그걸 강력히 규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최철호 의원이라는 사람 말 때문에 뭐 선거 전에는 김진이라는 사람이 청년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살려내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던데 저 망언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정권이 완전히 김건희 방탄 정권이고 김건희는 정말 V0구나. 그냥 윤석열 요구하는 것까지는 심지어는 허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이틀막이지만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그냥 이틀만보다 더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계속 때리니까 진짜 권력자가 김건희 여사구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만 제안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정부들을 볼 때 YS 정부는 우리가 문민정부 또 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왔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깡패정부라는 명칭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권 가지고 지금 보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에 대해서는 징계권 가지고 심의권 가지고 지금 보복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도에 그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면서 기자가 따라가면서 막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지금 대입을 해보면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수사권 보복은 뭡니까? 그 검사 아니고 깡패입니다. 그리고 MBC에 대해서 저 지금 방심위에서 하는 저런 보복적인 행동들은 저 깡패 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깡패 짓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지금 잦은 보복들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름 잘 지으셨다. 저는 깡패 정부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이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최초로 위원 괜찮은가요? 괜찮을까요? SBS에 출연한 패널이 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징계 먹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도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정주부 뭐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이라고 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최철호 위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매정, 박절, 아쉬움 뭐 이렇게 나와서 사과도 아닌 사과 비슷한 거 그런 얘기 했던 거는 다 무슨 이야기며 왜 그러면은 당황하고 참담한 피해자가 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예. 피해자가 왜 숨어 있냔 말이죠. 주거 침입의 피해자고 스토킹 피해자이고 몰카 공작의 피해자인 김건희 가정주부가 왜 숨어 있습니까?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맞는 거죠. 왜 입도 뻥끗 못하게 해요? 국민들이 문제 있다고 특검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답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방심위원이 언론들을 지금 다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징계 남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영수회담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본인 또 뭐 모르고 있다 그러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엉뚱한 소리 막 늘어놓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심각하고 민주주의 지수가 툭툭 떨어지는 건데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저 매정 박절에도 황당했는데 아주머니가 뇌물 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당황하고 참담했겠느냐. 진짜 그거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당황함과 참담함은. 진짜로 어느 정도 그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지난번에 또 뭐 피해자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 그냥 안 둬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바로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지만 뭔가 확실하게 내놓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준비 아이디 쓰시는 분 이제 건희 아줌마로 호칭 통일하지요. 사라 오에브님 김건희 아줌마 소리에 전국 아줌마들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지저스 러브님 워스트레이디 보수형님 TV 여사라고 안 했다고 GR 하더니 그러셨는데 하여튼지 상식을 이야기하면 불안한 세상 이건 비상식이죠. 정상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상인 나라를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합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세상을 꿈꾸며 모든 근로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예.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부가 명명했습니다만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뜻에 맞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난번 국회 때 이수진 의원인가요?
1호 법안으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법안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동절이라고들 많이 쓰죠? 예, 그렇습니다. 5월 명절이 1일. 또 익숙하죠. 예. 더. 예. 근데 뭐 저는 노동절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뭐 저는 다 병행이 가능하다 보고요. 우리 헌법에는 그래도 근로의 권리라는 우리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명칭은 이제 뭐 규범적으로는 뭐 근로의 날이라고 써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노동과 근로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오늘 노동절이니까 잠깐 언급하면 노동 그 자체 사실 영어도 번역이 그대로 노동은 레이버나 워킹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레이버 데이라고 예. 하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군사독재군 시절에 예.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 노동 계급화 되거나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권리 찾고 또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근로, 노동에만 힘써라,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된 명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절이라 부르죠. 근데 뭐 병행해도 상관없는데 노동절이라는 세계사적 이름은 그건 찾아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노동절을 국민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정부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반발심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렇죠. 불순한 데서 시작이 됐을 거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도 5월 1일이 아니라 3월 27일인가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전 세계는 5월 1일 날 노동절로 하는데 대한민국 군사독재는 3월 달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지정해서 제가 5월 1일 날 따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월은 이제 노동절도 있고 또 5.18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헬렌 토마스라고 백악관 기자실에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맨 앞줄에 네. 앉아있던 그 헬렌 토마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미디어다. 이 미디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언론 자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제1위 언론 자유입니다. 근데 헬렌 토마스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론에 나서기를 꺼리고 기자회견하는 것을 피하고 지금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왜 김건희 여사는 안 보이는가? 그런데 왜 김건희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겁을 주는가? 왜 입을 틀어 막는가? 공포를 조장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민주주의 현실이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좋은 얘기 나오는 건 고사하고 이제 너희들 다 패 깠으니까 오케이 이제 갈 길 가자. 제대로 붙자. 이제 전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번에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참 벽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도훈 홍보수석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야당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사권이 누구 얘기했습니까? 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한 다음에 네. 이 인선에 대해서 혹시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걸 모르겠는데 야당이 그것을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예. 자, 총 얘기 나왔는데 아까 진성준 의장 얘기를 한번 다시 듣고 가죠. 그런데 가장 큰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벽을 넣겠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네.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이었습니까? 뭐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그 큰 간극을 느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이제 공개 모두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이제 전환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모두 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먼저 좀 적극적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지 않아도 뭐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회복지원금 드리자라고 한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한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되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었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85대 15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쪽에서 슬슬 얘기가 나오게 마련인데 저런 부분도 뭔가가 좀 준비가 돼 있다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가 어제도 재미있게 저걸 했지만 그냥 얘기 나오면 자르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진짜 저 얘기 들으니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미에도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제2공간 막 갑자기 12개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돈 안 드는 겁니까? 그 시체말로 헛짓거리 하고 12개 공간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그중에 11개 국가가 투표권이 있어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 난리를 친 끝에 29표 얻었나요? 정말 완전히 이 분노의 지점이 어제 정말 이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13조 그거 정말 좀 숨통을 좀 트이고 이렇게 뭔가 좀 돌아가게 온기를 좀 주자라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자랑이다. 정말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올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러면 뭔가 다른 제안이라도 하던지 그 폭을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은 뭐 차상위 계급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가지고라도 뭔가 좀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봅시다라고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하에 더 많이 25만 원, 뭐 100만 원 주지, 50만 원 주지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내가 단호히 거절했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 문제를 들여다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취임하고 처음 만나는 그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고 모두 발언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랬는데 원래는 하기로 했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자들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오히려 대통령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 좀 잠깐 하고 또 이 대표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죠라고 얘기하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준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모두 발언을. 그런데 대통령이 준비된 모두 발언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대요 그 자리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기자들 이제 뭐 퇴장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도 없이 뭣도 없이 이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꺼내서 15분 동안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 장례 정리했던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 거기까지 하고 기자들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대통령 허락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두 발언을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는 일단 모두 발언은 애초에 하려고는 했다는 거죠. 한 3에서 5분 정도씩.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도저도 없이 애초에 그냥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던 의견들을 마지막에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전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도 없고 또 뭘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야당 대표 국회 다수당인 야당 대표 만나서 이 부분만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좀 얻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절충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모두 발언을 안 하고 양쪽이 하기로 합의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10분, 15분 시간 안 정하고 뭐 좀 짧게 하기로 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물론 이것도 더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갑자기 기자들을 퇴장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대통령 직원이. 그러면 윤석열도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정말 700일 동안 그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사과라도 이걸 아예 그런 것을 또 포기한 거고. 그걸 또 무시한 거죠. 일종의 그런 국민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그냥 진짜 사진만 찍어서 탄핵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퇴장시켜버린 거예요.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면 분명히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쓰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최고 권력자들 만나고 그러면
조그만 행사에서 조금 우리가 이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퇴장해버리네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그 15분의 그 명문, 우리 온 국민의 응어러진 가슴을 잘 풀어주는 그 15분의 모두 발언이 언론에 안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로. 기사도 제대로 안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예. 기자를 다 퇴장해버렸으니까. 근데 잠깐만 나가지 말아주세요를 대통령실 직원도 한 거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기자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한다. 얼른. 그래서 그 15분짜리 명문이 국민에 전달됐다. 그것마저도 차단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반칙이다. 처음부터 반칙했다. 뭐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건 대변인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는 왜 갔냐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신인기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집에 가서 반성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 이게 정상적인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수회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실전밖에 한 게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역할이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에서도 85% 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 변명만 늘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하고 싶은 거를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설득을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이렇게 2년 지켜보니까 하고 싶은 건 없고요. 하고 싶은 걸 굳이 찾자면은 먹는 거 요리하는 거 관심하고 또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는 거. 요거 2개 외에는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저만 해도 저 개헌도 하고 싶고요. 또 인구 문제 해결하고 싶고 또 통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한 일국의 대통령이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도 그 관철을 못 해냅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의료 개혁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2,000명 증원했다가 어제 서울고등법원 그 행정부에서 의대 정원 움직이지 마라. 정부는 스톱해라. 라고 어제 재판부가 엄중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개혁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비과학적으로 내서 마치 대통령이 그냥 숫자 찍은 거 아닙니까? 2,000 이렇게. 그러니까는 재판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재판부가 했던 얘기는 행정 권력은 사법부에 의해서 반드시 다 통제돼야 된다. 어제 그런 얘기를 재판장이 했거든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삼권분립 국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굳이 하겠다라는 의료개혁조차도 엉성하기 짝이 없고 본인의 촉으로만 지금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까 최초로 방심위원 같은 사람 앉혀놓는 거예요. 매우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실로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고 이제 놀랐죠. 그랬는데 퇴장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실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불의 일격을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지금. 응?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는 둥,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둥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열받으니까 생각할수록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굉장히 저열한 정치인 거죠. 그걸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열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들으려면 야당 대표 뭐하러 만납니까? 왜 만나요? 영수회담 본인이 제안했잖아요. 왜 만나요? 손님이라고 본인이 왜 강조합니까? 거기에서 야당 대표한테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럼 좋은 말씀을 조금 수용을 하던지요.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도요. 보통 노동교육 연금개혁 본인이 이 3가지 개혁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개혁 관련해가지고도 이재명 대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증언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딱 한 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부분은 공감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딱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럴 의사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만났다. 그냥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은요, 나와서 대통령직 그만하시고 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아주 센 변호사를. 그렇게 해서 방탄을 하는 게 낫지. 왜 대통령직이라는 이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이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전 윤석열 대통령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고 싶은 일 없는 사람이 앉아서 하는 직이 대통령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 좀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아니 이렇게 사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야당 대표한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저 야당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뭐 몇 가지는 TF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시죠. 하면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의료개혁, 뭐 연금개혁, 뭐 이런 것도 좀 야당이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도 뭐 간단한 토론 돼서 좋습니다. 국회에서 뭐 TF를 만들고 특히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현장 완전 지금 파국이잖아요. 근데 완전 이 정권은 완전 손 놔버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보면요. 진짜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갖고 난리인데 아무 대책 안 나와가지고 지금 환자들만 다 죽어가는 이런 상태인데 최소한 야당 대표랑 그러면 빨리 여야 그다음에 의사 정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 테이블에서 만들자. 그거라도 발표를 해야 돼. 그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라 망하고 국민 망해라고 냅둬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을 하나. 차라리 진짜 하야를 하지. 그냥 내려오지. 개헌도 하고 임기도 단축해서 바로 정말 국민들 원하는 개헌하고 지금 개헌안 통과되면 나는 바로 그만두겠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여야가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욕이라도 덜 얻을 텐데 근데 3년을 버틸 것 같은 또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저는 극도의 피곤함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3년 가는 건가? 안 되는데 차라리 올해 안에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 막 이제 이런 토론을 곳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대한민국을 창피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망치고 있고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고 책임진다면서 단 한 개 책임지는 게 없고 지지율 바닥인데도 절대 떠날 마음이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의 두 인물. 대통령과 축구협회장. 예. 그러네요. 축구협회도 참. 지수의 생활님. 저는 지원금을 바라진 않지만 남편이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몇 달 일하다 그나마 일도 없어졌어요. 대학생 둘, 초등학생 하나 키우는데 마트 가본 지가 언제인지. 저희는 차상위 계층도 아니에요. 그저 남편 혼자 벌어 알뜰히 사는 평범한 가정인데 참 참담합니다. 이향님, 배고파 본 적 없고 삶이 공공한 적 없으니 후보 시절에 못 사는 사람들은 날짜 지난 것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말에 경악했는데 어떻게 서민의 생활을 알겠습니까? 쪼사로스 조영래님 슈퍼챗 보내주셨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네요. 도대체 상식이라고 일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관료들 일하지 않는 대통령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마지막 갖고 있던 기대마저 사라지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서 해야 하는 일이 민주당한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첫 번째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방송 3법 이것부터 처리하자.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맨 먼저 언론 얘기했던 것. 근데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론 이게 너무 문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가 어제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방통위원장이나 행정부처의 장관들은 탄핵을 하거나 해임 건의안을 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기구의 장들은 그런 법률적 또 정치적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 또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로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가 22대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책상을 탁 쳤는데 억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넣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하는 곳들은 모조리 법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방심위의 폭거에 법원마저도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인규 위원장 그런 얘기도 나왔죠. 언론 문제 뭐 이런 그 막 제재하고 이러는 거 하니까 대통령이 나 그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언론개혁이 거의 사법개혁만큼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른 언론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뭔가 라는 우리가 토론을 한 꼭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서는 정권을 물론하고 어느 정권이든 본인들이 권력 잡으면 다 자기 사람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방송장악을 시도를 좀 해왔던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니까 전 민주당 주도로 해서 입법적인 사안들을 통과시키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제 일으키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방통위원장부터 지금 뭐 김홍일 특수부 검사 출신이 하고 있는데 전 법을 어기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핀셋으로 그분들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저는 원천 봉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평소 소신과도 맞닿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왜 망가졌을까를 저는 보면요, 언론과 정치 권력이 붙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유착이죠. 그렇다면은 언론사에서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은 저는 피선거권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치계로 자꾸 들어오면서 이 정치와 언론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행태를 이제 더 이상은 윤리로 저는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직급 이상을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 3법을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해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때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을 좀 포섭을 해야겠죠. 8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법들을, 개혁 입법들을 좀 통과시키는데 세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MBC에 대해서 4월 30일 날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하고 방심위하고 해가지고 5건이나 징계를 했거든요. MBC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작정하고 그냥 한 놈만 팬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덤비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재승인 받지 못할 정도로 벌점 쌓아가게. 그래서 이것만 해도 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MBC 죽이기로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과 무관하게.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방통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이래로 방통위가 완전체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2인 체제로 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이 있는 이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방통위를 일단 완전체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보고 못 받아서 모른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자기 책임 회피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 3법도 좋지만은 방통위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라. 방통위원들 그때 최민희 의원 기다리다가 결국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매우 이제 이 반쪽짜리 구조로 이 못된 것들을 다 통과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야 되고요. 최민희 의원은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이 가서 이제 과방위를 하시든 뭘 하든 저는 이런 그 개혁 입법 하는데 더 앞장서 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오랜 시간을 정말 국회 통과까지 된 사람이 기다리면서 이거를 못했다는 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송 3법 플러스 방심위에 대해서도 뭔가 이 개정이 필요하다. 노정면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죠. 22대 국회에서는. 안진걸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민주당이 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재의결하는 첫 번째 것을 어떤 거를 잡아야 하는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재의결하는 것도 3분의 2잖아요. 예. 그리고 개헌도 3분의 2고 또 대통령 탄핵도 3분의 2고 물론 이제 그 재석이냐 전체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전부 다 이제 다 뭉쳤다고 봤을 때 3분의 2인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거부권 곤란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8명 이상이 올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거리로 잘 잡아야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번호키도 첫 번째 것을 잘 못 누르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마 가장 이제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분노하는 것이 최상병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대한 아까 신규 변호사님 깡패 정부, 깡패 정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감히 여사 정권, 김건희 정권, 법사 정권 이렇게 이제 또 풍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방송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각하니까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통과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국민적 입장에서는 방송법도 중요한데 아마 최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법이 더 중요하고 그걸 이번 국회에서 거부했는데 또 거부했다. 21대. 그러면 정말 이 사람, 이 윤석열 진짜 몰아내자 이렇게 범국의적 항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작전 정말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니까 보고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언론에 보면 가짜 허위 조작은 국가무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 아니냐. 보고받지 않은 사람 치고는 수사를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언론 보도를 국가 업무 방해로 규정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방통위나 방심위가 심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동안 전반적으로 언론사 압수수색 언론이 집까지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중진을 남발하는 건 이건 지금 저는 이 오디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네요. 야 국가 업무가 방해되고 있어. 싹 잡아들여. 옛날 자기 정치검찰 하던 이 오딩 무섭습니다. 국가부 방해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다 진두지하고 있는 자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개원하면 방송 3법을 처리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인데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21대 국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다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별로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죠. 외국을 나갈 계획이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면 나갈 법도 한데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해놓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김 의원님, 김진표 의장이 북남미 해외 순방 갈 일정이 있는 모양인데 왜 가는 거죠? 무슨 의장단 회의인가 뭐 그런 거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거나 5월 2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5월 2일 본회의하고 28일이나 29일 날 마지막 본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8일, 29일 그때쯤 하는 두 번째 본회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거고 5월 2일은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여야가.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두 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합의된 날짜에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의장이 중재를 해서 마지막 본회의를 28일이나 9일쯤 한 번 더 여는 걸로 중재 역할을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합의된 2일 날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인기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참 김진표 의장이 뭐 해외에 나가겠다 뭐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5월 2일 지금 특검법 최수근 상무 특검법 예정돼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하면은 빠르게 국회에서 재의결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뭐 해외 순방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회의의 의사봉을 안 잡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전 이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국회 상황이 너무 묘하게 돼 있는 게 부의장은 이제 여당 야당 한 석씩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정우택 부의장이 있고 또 민주당 몫으로 됐던 김영주 부의장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 그러면 부의장을 지금 두석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너무나도 대한민국 현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반드시 의사봉 잡아야 되고요. 이거 거부하면서 만약에 해외로 도망가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은 이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전 엄중하게 저는 국민들이 경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형님 TV 면장보다 못한 의장. 잊지 말자님 말년 휴가 가냐?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같이 가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2일날 내일 최해병 특별특검법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김진표 회수만 못 간다. 같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이건 해놓고 가셔야죠. 정말로. 여야 간에 합의해라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 지금 합의를 얼마나 지금 사실 몇 달 동안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합의를 호소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윤석열이 직접 걸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주 부장이 이건 여당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구나. 5월 1일 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결단도 아닙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이거 안 하고 하면 아마 김진 부장 저는 국민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쌓인 분노와 불만이 엄청난데 참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되니까 가급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건 우리 국민들도 지혜로웠고 피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근데 그렇게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본회의는 합의가 돼 있는데 의사일정 합의는 돼 있는데 안건 지금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해와라 이런 거잖아요. 합의 안 하면 나 못 올린다. 5월 4일 날 해 간다 이러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직권상정 해줘야 되죠. 예.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국회의장이었다라고 평가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지금 의장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 국회의원을 헌법 조항 찾아보면 46조 2항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즉 김진표 의장이 해외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안 하면요. 그 국가 이익도 아니고 본인의 사익이고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마무리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으시기를 진짜 전 진심으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 건은 야7당이 정말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더 그러는데 이제 또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 맞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제 느닷없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법률수석실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민정수석실 없앤다고 했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2부에서는 좀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 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님, 아이디가 아브라함이시군요. 어쩌다 김진표 같은 사람이 민주당인지 쯧쯧. 마이큐님,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슈퍼챗을 10,000원 보내시면서 월급이 동결되니 슈퍼챗이 줄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죠.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됩니다. 마이큐님 정말 감사히 받겠고요. 그냥 댓글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다는 님도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감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백운계 정어리 TV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에 이어서 한국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순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와. 어제 동접자가 약 29,800명 정도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 3등이 감사하죠. 뭐 1등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역사가 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3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반쯤 됐잖아요. 예. 작년 12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으니까 다 정어리원들 덕분이죠. 김유정 의원님 덕택입니다. 무슨 말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3만 명 안팎의 동접은요. 공중파 방송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MBC 개표 방송 때 보니까 10만 명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 이벤트를 할 때 MBC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나머지 언론 대부분 장악됐다고 보고 MBC, EBS만 장악돼서 마지막까지 지금 탄압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거기 응원하러 보러 갔는데 그게 10만 명 안팎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일상적 시기에 3만 명 안팎의 동접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앵커님께서 용기 있게 판을 딱 깔아주셔가지고 그 위에서 또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아주 또 활발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뭐 패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힘이 나고 또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 정어리 TV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신익위원장님 감사한 것 잊지 않고 안진걸 소장님이 또 이창명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정어리 TV의 이런 성과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취를 이루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재선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예,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5월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지요. 정어리몰에서 가정의 달 기획 선물을 잘 특별하게 준비를 했군요. 카네이션 선물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가슴에 차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가격이 3,900원이 맞습니까? 무료 배송이라고 그러는데 배송비가 한 3,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오, 잘못 쓴 거는 아니죠. 책임지세요. 예, 정말 우리 정어리몰이라서 가능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어리몰에 항상 부탁하지요. 제일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그렇게 한 것이 정어리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카네이션 브로치 실물도 한번 좀 내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옥원 원장 산삼 배양근 스틱, 이것도 짜먹기 편하게 스틱으로 돼 있고, 이것도 온라인 최저가가 3만 원인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선물하시기 좋게 1+1으로 39,000원 무료 배송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착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 5월 가정의 달에 소중한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전하시면서 따뜻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수석을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민정수석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전에 한번 짚어볼 대목이, 이거 없애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땅땅 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했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신인규 원장님,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지금 와가지고 만들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 방금 그 기자회견 그 말씀 들어보면은 뭐 사정 컨트롤 기구 권한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 포기해가지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포기하고 양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민정수석실 폐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폼은 다 잡아놓고 인제 와가지고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엎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수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력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 권력의 전체적인 사유화를 좀 짚어야지 민정수석실이 있고 없고가 지금 문제는 아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말 바꾸기, 신뢰를 잃어버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대목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왜 폐지하고 2년 만에 저렇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냐. 민심이나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제가 화가 납니다. 김대중 재단 이사로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만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그럼 다른 거, DJ가 잘했던 것들은 다 왜 안 합니까? 민주주의, 언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 오고 국정 운영하셨던 분입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다시 2년 만에 만들었다고 그것만 지금 따라하겠다라고 이렇게 DJ를 끌어들입니까? 진짜 화가 나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은 사전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복구하겠다는 선언인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지금 민심을 못 드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공직기강, 법률비서관 뭐 해가지고 민정수석실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민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저렇게 그 기구를 통해서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서 마치 뭔가 국정운영이 똑바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DJ를 그냥 필요할 때만 끌어들여가지고. 어따 대고. 네. 근데 저는 더 요거 화가 납니다. 하나만 그래서. 제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지금 뭐 법률수석 이랬다가 민정수석 이름 바꾸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정권 통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지금 사정권 갖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민정수석실을 가장한 이제 법률수석을 만들면 사실상 용산에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산 법무법인, 용산 이제 법무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본인 지금 검사장 후배들 많잖아요. 이분들 갖다가 전 일자리 창출해주는 의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소통수석, 시민사회 수석 이런 수석들을 안진걸 소장님 뭐 놀았다는 얘기예요? 놀았죠. 민심을 애매하고. 근데 법률수석 만들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맹비난이 엄청 많았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을 자르고 싶었는데 못 잘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했는데 억눌렀다. 그전에는 검경수사팀이 김강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려고 했는데 짓밟았다.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거 갈수록 야당이 이제 압승해서 앞으로 권력기관 내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고 공익제보자가 나오고 반발하는 사람 기류가 확산될 게 분명하니까 법률수석으로 그걸 완전히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민정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신 검경, 감사원, 권익위, 국정원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말 바꾸기 너무 민망하니까 우리 김유정 이사님이 분노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마치 자기가 DJ급이나 되는 것처럼 DJ처럼 고뇌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건 정말 저는 본인과 김건희 그러니까 이 정권은 다시 한 말하면 여러분 여사 정권이요 법사 정권이요 김건희 정권인데 그 리스크 구속 원벌을 피하는 위해서 임기 내에 탄핵이나 퇴진이나 축출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검경 감사원 권익위 국정원을 다시 한번 완벽히 장악하는 민정수석을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자꾸 나쁜 일만 하니까요. 초이님 뭐 하나 지키는 공약은 없네요. 자신의 가족만 지키네요. 머선 일이고님 머선 일이고 가슴도 비고 머리도 비고 양심도 비고 텅텅 빈 대통령. 하바별시님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윤석열은 최고의 구라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대환장 사기극을 펼친 사람입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당시 윤석열에게 표를 줬던 국민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수형님 TV, 민정수석, 국민이 정 떨어지는 수석 하셨는데 보수형님 TV 아까 방금 전에 제가 3등 했다고 그랬는데 발빠르게 3등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33,333원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박숙자님 현장에서 일하느라 라이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 특성상 재방송만 보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무궁한 발전이 되길 빌겠습니다. 박숙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님 외에 오늘 제가 댓글 소개해드린 분들 다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저희 밑에 주소 나가지요. 안경을 벗어버렸네. 이게 맨 얼굴입니다. 오랜만에. 선글라스 일주일 썼는데 여러분들 죄송해서 이번 주는 좀 안경으로 쓰면 조금이라도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김 의원님 많이 빠졌죠 부기가? 네,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안경도 벗고 여러분들 제대로 눈 맞추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실 만드는데 법률수석실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하던데 어제.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뉴스들은 민정수석실 부활보다도 법률수석실 얘기가 나오다가 아예 이름을 민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법률수석실이라는 거는 사실상 실체가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이고, 원래대로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보를 받는 형태로 바꾼 것이고요. 과거처럼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민정, 법무, 치안 이제 이런 비서관들을 민정수석실 안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우리 안진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 하반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립을 좀 강하게 짓기 위한 의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본인들의 법률적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약을 바꾼다,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사정 드라이브를 더 걸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과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민심을 더 듣겠다? 그럼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해야지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문제인지 민정수석실이 문제인지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이제 나중에 다시 만들었잖아요. DJ가. 그런데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수석실 안 되겠어? 그럼 이름을 틀어볼까? 이렇게 돼서 DJ까지 막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민정수석실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야말로 민심 청취하는 부분, 뭐 사정에 애쓰고 압수수색하고 이럴 준비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실에는 친인척 담당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감찰관 같은 역할을 민정수석실에 친인척 담당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할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나 이를테면 주변에 뭐 장모 포함해서 친인척들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민정수석실 부활인데, DJ 때하고는 완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심 청취라는 거는 이런 뭐 수석실도 좋지만 DJ는 틈만 나면 외부 인사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외부와의 소통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종교계 지도자들,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 그다음에 언론사 간부들, 보도국장들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민심을 이렇게 듣고 뭔가 그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만 부활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도도 매우 불순하고, 뭔가 그 내용 면에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예산 문제도 중요한데 이게 옥상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재밌게 표현은 했지만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관리도 지금 특별감찰관이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해체하면서 인사검증 기능을 지금 법무부에다가 갖다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놓아놨거든요. 그럼 민정수석실도 만들고 또 인사정보관리단도 놔두면 그것도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만 지금 2배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인사검증 제대로 했습니까? 일도 못하는데 조직만 만드는 것은 좀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나라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 프레지던시, 이게 전혀 없어 보인다. 정말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방어할까 여기에만 이제 생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 대목이, 방어에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지금 한동훈 씨 딸이 그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대충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막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논문을 같이 썼다고 하는 마이야 케아 남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He is an online tutor so that he can publish paper. This is our credential, so I cannot. Why I share with you? 자, 이것까지 듣고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근거 삼아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할 특검법을 의식해 신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결론을 내린다고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영걸 소장님, 지금 저 의혹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요? 저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고, 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여러 언론에서 조국 가족보다 심하면 심하지 그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에서 4번을 고발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경찰이 총선 앞두고 한 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근데 무혐의 처분 사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뭐 이 업무방해잖아요. 일종의 앱을 자기가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사서 냈거든요. 이건 학생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서 회신이 없다. 압수수색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메일이 안 온다. 회신이 없다. 규정이 미비하다. 심지어는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아니라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해서 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이례적으로 우리 제안을 받아서 수사심의원에 올린 거거든요. 물론 시간 끌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총선 이후에 수사심의원에 올리는 거 봤을 때 경찰도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한동안 또 윤석열한테 끈도 끊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쯤 회의한다는데 반드시 수사 재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따님 비리 가장 핵심이 앱을 200만 원 주고 사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낸 겁니다. 이건 그냥 100% 업무방해죄죠. 그 경연대회에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는 분명히 MIT에 들어갈 때 본인의 스펙으로 넣었을 거라는 제가 그 미주 맘들 쪽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저 인터뷰는 뭐냐면 그 외에도 논문이랑 막 뭐 전자책 이런 게 수십 개가 됩니다. 고등학생이. 근데 하나는 벤슨이라는 사람이 내 거다. 내가 대필해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필해줬으면 분명히 대가를 받았겠죠. 역시 남의 논문을 돈 주고 사서 자기 것처럼 둔감이 낸 거고요. 저건 논문 공저자 또 남편이 온라인 과외 선생인데 논문을 써줬다는 거잖아요. 금전 오고 왔냐?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금전 오고 왔겠죠. 이건 수사하면 한동훈 장관은 조국 장관보다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똑같은 잣대로 한동훈 장관 의혹을 수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인기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 출마 여부도 고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처음 선거 출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 온갖 사실과 더해서 또 없는 사실까지 더해서 아마 정치적 공세에 직면할 텐데 저는 5대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본인 의혹이 너무 커서 뭐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과도했던 수사권 오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아마 좀 질문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LLM 변호사, 미국 변호사 하나만 취득해 왔는데 김앤장에서 지금 취직해가지고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증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검찰에서 잘 나갈 때 김앤장에서 그 배우자를 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없을지 이런 것들도 아마 검증이 올라갈 거고요. 또 지금 자녀 문제, 딸에 대한 문제는 이미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또 장인어른이 그 검사장 출신인데 조폐공사 그 파업 유도 사건을 그 주도했던 그 검사이기도 하고요. 또 처남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5가지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있는 거에 더해서 이제 없는 의혹들까지도 내부에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의혹들을 헤쳐나가기가 정치적으로 돌파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주 험난한 길을 예상해 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딸과 관련된 거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2년 전에 예. 이제 고발장 접수해서 수사하다가 마지막에는 해당 기관에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네. 불송치 결정한다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누가 봐도 논문 대필자도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뭐 논문 뭐죠? 봉사활동 시간을 막 임할 시간으로 부풀려 가지고 이것도 상도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앱 뭐 200만 원 주고 개발한 거 뭐 사가지고 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입시에 활용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불송치 결정하면서 온 가족을 다 이제 협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게 난 건데 경찰에서 봐주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 지금 아마 해외 파견해서 압수수색 몇 번 들어갔을걸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였다면. 그러니까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본인들 관련된 것들을 뭉개고 가면서 국정농단이나 또 조국 장관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낱낱이 털어가지고 그 일가족을 그냥 말살하는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 그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에도 이런 딸과 관련된 문제도 그 안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애청자들께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나경원 당선자 아드님은요 미국 고등학생이신 분인데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 의대 교수실에서요 5주간 무단으로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논문 2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따님과 관련된 비리는 정말 팩트로 이미 여러 개가 확인됐습니다. 아니 앱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 학생이 그걸 돈 주고 사서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부정행 있잖아요. 뭐 옆 사람 슬쩍 보는 큰일, 이건 차원이 다른 불법 부정행입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집안이나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다 구속됐을 것입니다. 가루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약간 그 미러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을 때의 정당성의 근거는 고위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운동학원부터 싹 다 집안을 털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의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본인, 배우자, 딸,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싹 한번 정리를 해야 정치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험난한 파도를 잘 한번 헤쳐나가 보기를 바라봅니다. 아니 검찰의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 없겠어요? 저는 20% 붕괴되고 이제 이런 그 고집을 더 피우면은 분명히 제2 윤석열, 제2 한동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을 왜 본인들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죠? 본인들이 한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 장관 수사의 문제점은 그 지은 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수사와 처벌도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수사를 했을 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검사나 검찰이라면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뭔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수사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하고요. 참 민생경제연구소 어제 임세은 대변인인가? 거기 이렇게 우리 들어봤는데 거기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나왔다. 공동소장이십니다. 그래요? 제가 공동소장이 3인이 있습니다. 소장이 3분이시군요. 예.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2018년도에 임세은 당시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신 청년과 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소장으로. 그러시군요. 우리가 보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돼서 안진걸 소장인데 소장이 여러분인가? 잘못이 아니면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소장인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더 계신 건 몰랐어요. 3인 소장인 건 한 명은 몰랐어요. 조용히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현석 소장, 공동소장은 연구를 주로 하고 저는 데모를 주로 하고 임세현 소장님은 방송과 정치를 주로 하고 거리에 대통령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걸 TV도 만들고 임세현 식당 TV도 만들고 이렇게 데모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꼭 필요한 데모만 합니다. 불필요한 데모는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값 좀 등록금 투쟁할 때부터 예. 그때부터 정말 용산 참사 때부터 예, 정말 교문위에 계실 때요.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이 용산 참사 대응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정말 제일 앞장서 해주셨죠. 예. 그때서부터 진짜 오랜 예. 여전히 데모를 하고 계시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안진걸 소장님이 가장 많은 힘을 쓰고 계시다라는 네.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닙니다. 박수는 한번 쳐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많이 모자랍니다. 다 정어리 TV 때문에 이렇게 이창문주 구호도 나오고 이제 피켓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수 칠 때 함께 박수를 쳐준 애청자님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쑥스럽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상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드린다고 하는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고요. 또 정어리몰에서 제가 추천하는 상품들 구입해 주시면 정어리TV 키우는데도 큰 힘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슈퍼챗 추가로 보내주신 분들 파란 하늘님 또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자주 보내세요? 감사드리고요. 내일또님 검사도 공무원 대통령도 검사도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 300만 원짜리 선물 받고 싶으면 공무원 부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누가 아니랍니까? 윤성열 아이디를 이렇게 쓰셨어요.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죄송합니다. 하야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할 수 있다님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네. 슈퍼챗으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꽤 많은 분께서 정기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산이대이님 안진걸은 데모 담당 싸움 잘하잖아요. 한 번도 안진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해했어요? 예. 원래 그런 농담 많이 들어요? 예전에 혜태 타이거즈 팬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혜태가 안진걸, 선동열이 나오면 안진걸, 이종범이 나오면 안진걸. 야, 부산이대이님도 날카로우신데 데모 담당 싸움 잘한다 한 번도 안진걸.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푸르른 날 우리가 좀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의원님, 안진걸 소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